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드디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독자 기술로 발사체를 만들겠다 나선 지 12년 만입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발사대에 홀로 선 누리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발사 10분 전 자동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구진도 발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화염의 온도는 3,300도. 200톤의 누리호가 지구의 누리호가 엄청난 중력을 발사되었습니다. 이겨내고 우주로 떠납니다. 비행 정상. 수직으로 날던 누리호는 10초가 지나 조금씩 비스듬히 자세를 잡습니다. 2분이 지나자 누리호는 하얀 점이 돼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주입니다. 누리호는 계속해서 지구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2단 엔진 점화 확인.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사 14분 뒤 목표했던 고도 700km에 도달. 위성도 차례로 분리했습니다. 예정됐던 16분 7초보다 22초 빠른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사 1시간 10분 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성공의 순간 발사 통제동의 연구진도 박수치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성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치아드립니다. 누리호가 발사되는 순간 2km 떨어진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묵직한 소리와 엄청난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년의 노력이 만들어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전남공 나로우드센터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우리나라는 1톤이 넘는 실용위성을 직접 쏘아 올릴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우주 경쟁이 필요한 3가지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한 겁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 발사체를 빌리지 않고 우리 발사체로 위성을 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올려보낸 위성은 능력 시험 목적이 강합니다. 1.3톤짜리 알루미늄 덩어리 위성입니다. 하지만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실제 기능을 하는 위성도 함께 보냈습니다. 160kg짜리 성능 검증 위성은 정확히 자리를 잡은 뒤 발사 42분 뒤 발사체의 정보를 남극 세종기지로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 안에는 우주 인력을 키우기 위해 대학 연구팀들이 만든 작은 큐브 위성 4개도 함께 실어보냈습니다. 틀에 하나씩 우주로 내보내는데 크기는 작지만 각자 기능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서해상공에 있는 미세먼지의 흐름을 관측하기 위한 위성이고요. 1톤 넘는 실용 위성을 직접 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6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펼쳐질 우주 경쟁 시대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엔진은 물론 맥주캔만큼 얇게 만들어야 하는 추진제 탱크, 그리고 페어링 기술까지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설계와 개발은 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았지만 제작에는 300개의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과학기술과 제조업 강국의 힘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정확히 올려놓은 위성과의 교신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에서 처음으로 위성에 명령을 보내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싣고 간 성능 검증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히 올려놓으며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발사 후 41분 만에 위성이 남극 세종기지와 12분 동안 첫 교신에 성공하는 순간 교신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항공우주연구원 관제실에서도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항우연 지상국과 남극 세종기지를 오가며 2시간 반에 걸쳐 3차례 이뤄진 교신으로 위성의 자세와 초기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상태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인공위성의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과 지상국의 본격적인 교신은 발사 다음 날인 오늘 새벽 이루어졌습니다.
신호가 잡힌 건 새벽 3시 필리핀 북부 쪽. 지상국에서 위성으로 처음 명령을 보냈고 잘 받았다는 응답도 돌아왔습니다. 위성이 보내는 정보만 받았던 초기와 달리 궤도 정보 등을 보내주고 위성의 GPS 수신기도 켜도록 하는 등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해진 겁니다. 예상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그 발사체에서 분리할 때 안정적으로 분리를 해준 덕분인지 위성 자세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GPS 수신기를 켜서 실제 위성의 궤도 데이터를 좀 더 정확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성은 일주일간 자세를 안정화한 뒤 품고 있는 조선대와 카이스트 등 국내 대학들이 지구 관측용으로 개발한 초소형 위성 4개도 차례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희입니다. 원숭이 두창의 감염 의심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2명의 의심 환자에 대한 병원 격리 조치와 함께 진단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인천의료원입니다. 어젯밤 이곳에 원숭이 두창 의심 증세를 보인 환자가 급히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입국 과정에서 의심 증세가 발견돼 곧장 옮겨졌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도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가 2명 신고된 사실을 어젯밤 늦게 공개했습니다. 다만 질병청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의심 환자 2명의 신원과 격리된 병원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원숭이 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해왔습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3개 질병이 지정돼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고열 등 발열이 발생한 뒤 얼굴이나 손바닥, 발바닥 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뒤 유럽과 북미, 중동 등으로 빠르게 확산된 데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첫 의심 환자가 나타난 겁니다. 초기 증상도 기존처럼 열부터 나는 게 아니라 입과 항문 등에서 발진이 시작돼 다른 부위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로 직접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브리핑을 열어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무마 의혹을 다룰 당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핵심은 이 대표가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했는지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오늘 저녁 7시로 예정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 윤리위는 일단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부터 불러 이 대표의 성비위 무마 의혹에 대한 소명부터 듣겠다는 방침입니다. 핵심은 이 대표의 관여 여부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건 지난해 말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가 바로 김 실장을 대전으로 내려보내 제보자를 만나게 했다는 녹취록입니다. 이후 김 실장이 제보자에게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줬는데 당 윤리위는 이 부분에서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는 대가로 김 실장을 통해 투자 각서를 쓰게 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개인적 행동이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불만을 드러내며 징계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정도도 강화하는 입장은 여전하십니까? 구체적 질문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실장이 각서를 쓴 사실 언제 아셨습니까? 당 윤리위의 결정에 당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당장 징계 여부가 결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한 번 회의로 끝날 일은 아니라면서 이 대표가 직접 소명할 기회는 다음에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녹취록과 같은 증거가 이미 공개돼 있는 만큼 징계 여부 결정이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윤리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거면 윤리위가 왜 필요하냐고 말하는 등 징계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제도를 일부 바꾸기로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손보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해 상한선을 두는 제도인데 현재 서울 13개 구와 재개발이 진행 중인 50개 동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택지비, 건축비 말고도 세입자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같은 비용도 분양가에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년에 2번 공시하던 건설 자재비도 15% 이상 오르면 수시로 건축비에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 4%, 평균 2% 정도 분양가가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는 폐지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제도 유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전월세 안정 대책도 나왔습니다. 1가구 1주택인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를 안 해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은 빠졌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세입자에게는 전세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고 월세 세액 공제도 조금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